1965년 10월 28일 플로리다주 레이크시티에서 kimberly 리치가 태어났습니다. kimberly는 무럭무럭 자라 12살이 되었고 레이크시티 중학교에서 7학년을 다닙니다. kimberly에겐 두근거리는 연속의 나날이었습니다. 얼마 전 첫 남자친구가 생겼고 곧 열리는 학교 무도회에서 입을 드레스도 골라둔 상태였죠. 얼마나 설레고 두근거렸을까요? 1978년 2월 9일 아침,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kimberly는 학교에 갔습니다. 오전 9시 직전, 첫 교시 수업을 마치고 수업이 열렸던 교실에 놓고 온 지갑이 생각난 겁니다. kimberly는 비를 맞으며 지갑을 가지러 갔다가 교실로 돌아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kimberly가 집에 왔어도 한참 전에 들어왔어야 할 시간. 하지만 kimberly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엄마 프리다와 아빠 토마스는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kimberly의 친구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해 우리 딸 혹시 못 봤냐고 물었지만 누구에게서도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사실에 더더욱 걱정이 커집니다. kimberly가 첫 수업에는 참여했지만 그 뒤로 사라졌다는 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서둘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장은 kimberly가 가출이 아니라고는 못하겠다, 확신이 안 선다 라고 했는데 kimberly의 부모님은 딸이 가출했을 리 없다고 반박합니다. kimberly의 친구도 그 말에 힘을 실어줬죠. 친구 셜리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고 kimberly가 수업을 빼먹고 사라질 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12살인데다 수줍음이 많은 그런 성격인 애가 어떻게 가출 생각을 할 리 있냐는 겁니다. 서로의 의견이 분분한 이때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이날 오후에 나타난 목격자에 따르면 오전 9시가 조금 지나 kimberly가 학교 밖에 흰색 차로 불려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 차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텔러에시의 경찰들이 kimberly의 사건이 벌어지기 3주 전에 치오메가 여학생 클럽에 대한 공격을 조사하던 중 잭슨빌에서 납치 미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2월 8일 kimberly가 사라지기 하루 전날 14살의 레슬리 앤 파멘터라는 학생이 학교 밖에서 흰색 다치벤에 탄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남자는 레슬리에게 자신이 소방서 관리라고 말하며 대화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근데 이때 레슬리의 오빠가 레슬리를 데리러 딱 도착한 겁니다. 그것을 알아챈 이 흰색 벤의 남자는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레슬리도 레슬리의 오빠도 이 사람이 의심스러웠고 흰색 다치벤에 13-D-11300 번호판을 적어둡니다. 그것은 경찰에게 전달됐고 레슬리가 말한 대로 몽타주도 작성됩니다. 이 몽타주가 텔러에시 경찰에게 보내졌고 그의 신원이 확인되는데 이때는 아직 아니지만 후에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라 불리게 되는 이 범인의 이름은 테드 번디였습니다. 당시 그는 FBI의 10대 지명 수배자로 캐린 캠벨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도망을 친 상태였습니다. 캐린 캠벨 사건 말고도 솔트레이크 시티, 캐롤 다론치를 강제로 데려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테드 번디가 kimberly와 레슬리 사건의 범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의 용의자뿐만 아니라 콜로라도, 유타,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던 12건의 살인 용의자였습니다. 어서 이 자를 체포해야 하는데 이 엄청난 범죄자가 생각지도 못하게 체포됩니다. 6.15 펜사콜라에서 도난 차량을 운전하다가 체포된 것입니다. 차량을 조사한 경찰은 차량 안에서 여러 신용카드를 발견하는데 이것을 확인해보니 2월 8일 잭슨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고 이 휘발유는 13-D-11300 번호판에 차량에 주입이 됐습니다. 또 다른 신용카드는 kimberly가 사라지기 전날 밤 kimberly 학교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호텔에서 숙박비와 음식값을 낸 것이 확인됩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에 테드 번디는 호텔을 나갔고 아침 9시에 kimberly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가 kimberly 사건의 범인인 것이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던 중 흰색 다찌 차량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법의학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죠.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과 섬유 흔적을 발견합니다. 차량 외부와 내부에서 발견된 흙과 나뭇잎에서 스와니강을 따라 발견되는 종류의 것을 발견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플로리다 북부의 평평한 숲과 들판 등을 수색하고 이것은 플로리다 역사상 가장 큰 수색이 됩니다. 그러다 10번 고속도로 북쪽의 스와니강 주립공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때 감옥에 있는 테드 번디에게도 킴벌리가 어디 있냐 묻습니다. 테드, 킴벌리가 어디 있는지 말해줘. 그러면 내가 그녀의 부모님에게 아이가 숨졌다고 전할게. 라고 경찰이 말합니다. 난 그렇게 못해요. 거기 현장은 보기에 너무 끔찍하거든요. 라고 대답합니다. 몇 주를 스와니강 주립공원을 수색했습니다. 말도 타고 사륜구동을 이용하고 헬리콥터에 비행기까지. 잠수부들은 강물 속을 수색했죠. 4월 7일 로빈슨 경찰관은 수색을 하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판금 창고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곳을 버려진 돼지 우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을 수색하기 위해 다가가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테니스화를 발견하고 그리고 풀오버 점퍼를, 다음은 뼈를 확인합니다. 청바지와 다른 옷가지들이 몸 옆에서 발견됩니다. 신원은 치과 기록을 통해 킴벌리로 밝혀집니다. 4월 12일 킴벌리의 장례식이 열렸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그녀를 추모했습니다. It's all you're gonna get. Let's read it. Let's go. 테드 번디는 먼저 치 오메가 여학생 클럽의 4명을 공격하고 2명을 살해한 혐의, 2명의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유죄가 내려지며 사형이 선고됩니다. 테드 번디의 변호사 측은 여기서 재판을 받으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레이크시티에서 라이브 오크로 이송됩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죠. 그는 킴벌리의 사건에 유죄가 내려지고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이 더 있다 자백을 하며 더더욱 유명해집니다. 1974년부터 1978년까지 최소 35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그 안에 킴벌리에 관한 내용이 있었죠. FBI 요원에게 학교에 아이를 내려준 어머니나 교사를 찾고 있었지만 혼자 있는 킴벌리가 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딱 거기까지. 세부 사항은 더 이상 밝히지 않았죠. 그는 1989년 1월 24일 오전 7시 사형이 집행됐고 자신의 가족에게 내 사랑을 전해달라 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 레이크시티는 안전교육을 시작했고 버디 시스템을 이용해 짝지어 걸어서 학교에 오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씁쓸하지만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이겠죠. 킴벌리는 테드 번디의 마지막 살인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테드 번디를 잡은 소녀라고 기억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상대가 불렀고 불렀기에 대응을 해주기 위해 접근했던 것뿐인데 킴벌리는 너무나 무서운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감히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테드 번디가 시신의 위치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수색의 끝에 찾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녀가 부디 모든 것을 잊고 지금은 편히 쉬고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누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